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다름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을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주제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제가 요즘 관심 있게 보는 독일의 사회 철학자 중에 하트무트 로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철학사에 관심 있는 사람은 혹시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학사님들 중에서 현대 철학사 들은 사람들은 프랑크푸르트 비판 이론 이런 거 혹시 들은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런 전쟁이 끝나고서 사회가 막 혼란하고 그럴 때 이제 소위 말하는 소외, 인간이 왜 소외를 되는가, 마르크스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파가 있었는데, 이제 그 학파의 이제 요즘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신학적으로도 조금 여러 가지 적용 가능성이 높아서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또 그런 관련 책도 이제 보게 됐는데, 이제 그 책을, 그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좀 나눌 만한 내용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하고, 그거와 연관해서 또 혹시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지만, 옛날에 나온 유명한 소설 중에 모모라는 소설 혹시 아세요? 예, 보신 분도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들 행복하게 우리가 살려고 하죠. 다들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봉사하러 나오신 이유도 또 행복한 삶, 또 내가 보람 있는 삶, 이렇게 살기 위해서 나와 있는데, 근데 이제 행복이라는 얘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또 다 행복하려고 하지만, 생각보다 그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다 행복하려고 우리가 되게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뜻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이렇게 단편적으로는 우리가 체험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도대체 행복한 게 뭔가 이렇게 명확하게 언어화 시키기가 되게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란 게 여러 요소들이 있으니까, 어쩔 때는 돈이 있어야 행복한 거고, 어쩔 때는 가족의 사랑이 있어야 행복한 거고, 어쩔 때는 사회 안에서 성공을 해야 행복한 거 같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봐야 또 건강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근데 그 모든 거를 동시에 얻기 어려울 뿐더러, 또 어떤 경우는 그 모든 게 다 갖춰져도 또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좀 권태롭다거나, 혹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불행하진 않지만 굳이 행복이라고까지 얘기할 게 있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행복이 잘 잡히지 않으면 역으로 내가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이걸 좀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학사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학사님들도 신학교에 있으면 되게 우리가 특별히 불만이 많은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딱히 행복한 것도 아니고, 이런 순간들이 있죠. 그럴 때 가만 따져보면, 나로 하여금 이렇게 뭔가 행복하고 충만함을 느끼게 하지 못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요걸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런 부분들에서부터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을 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하트문트 로자라는 사람이, 그리고 이제 이 모모라는 소설에도 나오는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간에 대한 우리의 어떤 감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부분 조금 더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래서 먼저 행복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때, 행복이라는 거는 추상적으로 말하기 조금 어렵긴 하지만, 약간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면 한 3가지 정도 측면에서 사실 우리가 행복감이랄까, 혹은 행복을 체험해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 자, 여러분들도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자기의 경험에 조금 대입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어떨 때 우리가 행복한가? 인정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acknowledge라고 이제 영어로 얘기를 하잖아요. 즉 누군가 알아주는 거. 근데 누군가 알아준다는 건 굉장히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내 가족이 알아주는 것도 있고, 내 친구가 알아주는 것도 있고, 또 학교에서, 교육과정 안에서 선생님이 알아주는 것도 있고, 또 공적인 인정도 있죠. 예를 들면은 대학 시험, 혹은 어떤 취업 시험, 이런 것도 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사회적으로 명예를 얻는 거. 이게 다 이제 인정이죠. 사람이 인정을 받지 못하면, 혹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인정 체험을 하지 못하면 행복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건 사실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랑받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기 되게 어렵다.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게, 사랑이란 것도 하나의 인정의 되게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정 없이 자기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는
뭐 정말 아주 인생을 도통한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이제 보통은 그러한 인정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우리가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는 개념인데요. 심리학자들이 그 미하일 칙젠트 미하일이라는 사람이 이제 얘기해서 유명해졌는데 몰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플로우라는 얘기를 하는데 행복할 때 어때가 행복하냐 생각해 보면 어떤 좋아하는 일을 거기에 몰두할 때 엄청 행복한 거죠. 뭐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목공 작업이 있다. 그 목공 작업을 해가지고 의자를 막 만들어요. 그러면은 딴 사람이 볼 때는 되게 힘들겠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고생이네 하지만 그거에 몰입해 있는 사람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뭐 축구도 마찬가지죠. 저희 뭐 신학생들 축구 좋아하는 사람 엄청 많은데 축구도 축구 안 좋아하는 사람이 보기에는 아니 더운데 뭐 하는 짓인가. 더운데 제가 이제 독일에 있을 때 그 들은 유머가 하나 있는데 축구를 모르는 사람에게 축구를 설명하는 그러한 그 상황이었어요. 그 독일의 로리오라는 아주 유명한 개그맨이 얘기한 건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축구란 어떤 게임인가. 이제 여러분들 다 축구 아시겠지만 축구를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설명을 하는 거죠. 공을 가지고 노는 게임이다. 그렇군요. 그러면 몇 명이서 노는 거냐. 11명이 공을 가지고 노는 거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럼 공은 11개겠네요. 공을 하나 가지고 노는 거다. 그랬더니 또 상대방이 그게 무슨 재미있지 했더니 또 얘기를 하는 게 11명에다가 또 11명이 온다. 그러면 그 11명은 그러면 공을 몇 개 가져와 있잖아요. 안 가져온대. 22명이 공을 하나 가지고 노냐고. 그렇다고. 아니, 그걸 가지고 어떻게 게임을 하냐고. 무슨 재미로 하냐고. 그러니까 그 객관적으로 보기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은 중노동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공 하나 뺏으려고 22명이 내내 2시간, 1시간 내내 뛰어다니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제 거기에서 운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기에 몰입을 하기 때문에 그때 만사를 잊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플로우라는 게 현대에서 행복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어딘가 몰입할 대상이 있는가. 내가 그 몰입하는 대상 안에서 나 자신을 다 내어놓고 그 안에서 머물 수가 있는가. 이게 이제 행복의 되게 중요한 요소. 그래서 인정이라는 요소, 다음에 몰입이라는 요소 중요하고, 그렇지만 이제 세 번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복은 인정도 중요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에 몰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트무트 로사라는 사람의 표현에 의하면은 정말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인생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그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뭐냐? 그게 바로 공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레조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무엇인가 교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다른 존재들과 교감할 수 있는 게 행복의 어떻게 보면은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레조난스라고 하는 공명은 그 어떤 요소가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공명을 하는 거는 이제 말굽새 같은 거 보면 아시잖아요. 적어도 2개 이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파트너 혹은 2명 이상이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공명이라는 게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있으면은 어떤 특징이 생깁니까? 무엇인가 다른 게 있게 되는 거죠. 즉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과 뭔가 뜻이 통할 때 그게 사실 행복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인정이라는 거는 인정이라든가 플로우라든가 이건 사실은 내 위주로 그러니까 내가 나의 페이스로 어떻게 보면 인생을 이끌어간다면은 공명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어떻게 보면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에서 오히려 행복을 느끼는 거. 이게 이제 공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명하고 레조난스라는 거하고 그 둘 다 이제 레조난스란 말도 소노레라는 게 라틴어로 이제 소리를 내는 거니까 비슷한 말이 에코가 있습니다. 에코는 이제 메아리죠. 근데 에코의 특징은 같은 얘기를 반복하거나 그냥 증폭시키는 거기 때문에 양적인 차이만 있는 거고 레조난스라고 했을 때 공명이라고 했을 때는 정말 서로 다른. 그래서 서로 다른 것에서 즐거움이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게 이제 공명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하기 위해서는 인정, 다음에 몰입, 그리고 공명, 요 세 가지 요소들이 골고루 갖춰져 있을 때 이제 행복하다고 하겠는데, 이제 현대에서 문제는 뭐냐? 대부분의 행복의 조건 혹은 우리가 추구하는 게 인정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나머지 요소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큰 체험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몰입이란 것도 이제 현대의 뭐 소위 말해 좀 거창하게 말하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빨리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몰입이라는 거는 마치 장인처럼 비유하자면
구두 하나를 만들 때도 내가 구두를 만드는 것 자체가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입이 되니까 아주 세세한 것까지 또 보고 또 고치고, 뭐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라 하더라도 나는 거기에 더 공을 들이고, 이게 정말 장인의 정성을 다해서 그 구두를 만드는 그 시간 동안 세상 모르게 너무 기쁘게 너무 행복하게 구두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이제 시장에 내놓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남들이 10개 만들 때 하나밖에 못 만든다. 그러면 남들이 10개 팔아서 얻는 돈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못 얻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이제 도태되겠죠. 그 회사는 망하겠죠. 그런, 물론 아주 물론 대단한 명품이라면 다르겠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몰입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사실은 다른 상품으로 파는 것도 일종의 인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업적인 인정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한 공명이란 것도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때 서로 이 사람은 이렇게 다르구나, 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그럼 우리가 만나는 부분은 어디고 우리가 다른 부분은 어디고, 그럼 함께 다르지만 만들어갈 수 있는 건 뭘까, 이렇게 서로 모색하기보단 어떻게 하든 간에 저 사람을 설득을 빨리 해야지, 혹은 저 사람을 어떻게든 내가 제압을 해야지, 즉 저 사람을 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아야지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대 사회 안에서는 행복이라는 것이 인정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행복에 있어서 더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그 일 자체로서 몰입하고 가치를 발견하는 거, 혹은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맞춰가면서 나도 좀 양보하고 다른 사람도 양보하면서 서로 함께 가는 거를 즐기는 법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이게 현대인들이 굉장히 행복하려고 애를 쓰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애를 쓰면 쓸수록 더 불행해지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게 어디에서 오는가? 우연히 그런 것인가? 내가 성격이 나빠서 그런 것인가? 혹은 어떻게 보면 내가 살다 보니까 나만 특별한 것인가?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철학자들이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거의 100년 이상 동안 소위 말하는 근대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종의 DNA처럼, 그러니까 거의 우리 안에 체질화된 그러한 조금은 병리적인 현대인들의 사고방식 또 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가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악셀레이팅이라고 영어로 이제 하고, 독일어 원에서는 페어슐로이드궁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아무튼 근대 이후로 속도가 엄청 빨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 젊으신 분들 많지만, 한 10년, 15년 전에 있었을 때 생각해보고, 저도 옛날에 이렇게 돌이켜보면, 옛날엔 어떤 일을 내가 지금 결정을 해야 된다 할 때, 생각할 시간이 그래도 한 달 정도 내가 생각해보고 얘기해줄게, 이렇게 할 수 있었다면, 요즘은 한 달 정도 생각해볼게, 이런 결정해본 기억이 있어요, 최근에? 보통은 한 달이 보통은, 우리가 이제 카톡으로 문화니까, 약속 시간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내일 우리 어디, 제주도 놀러 갈까 하면은, 저희도 동창들하고 이렇게, 자, 빨리 올려주세요 하면은, 오전에, 자, 생각해서 빨리 올려주세요 하면, 그 빨리라는 개념이, 일주일 정도 생각을 하면서 내 스케줄을 한번 짜볼까가 아니라, 한 2시간만 지나면 벌써 왜 안 보내냐고. 그러니까 즉, 우리가 시간을 살아가는 게 가속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속도로,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뭐가 정말 나한테 좋은 건지, 그리고 내가 그걸 얼마나 누릴 수 있는 건지, 즉, 많은 선택의 폭은 있고 선택의 가능성들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선택한 거 하나하나를 제대로 음미를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게 하루 이틀에 온 것이 아니라 거의 100년 가까이 이 서양의 근대화, 또 우리나라도 겪는 근대화, 이걸 통해서 우리 안에도 그냥 가속이라는 게 몸에 붙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일 자체에서 기쁨을 느끼고 그 자체에서 몰입하고 즐거움을 느끼는 거, 혹은 다른 사람과 차근차근 함께 좀 인내심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들어가는 거,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사라져 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서 오는 즐거움을 느끼기가 점점 힘들어져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속의 삶이 아니라, 그리고 시간에 있어서도 시간을 어떻게든 짜내서 뭔가를 만들어내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 안에서 주어지는 거를 감사하고 그거를 둘러보고 그걸 충분히 음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조금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혹은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삶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혼자 하기 힘든 거지만 우리가 사회가 다 이렇게 변하면 좋겠지만 쉽게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쉽게 변하지 않을 때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래도 바꿔볼 수 있는 거는 나 자신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바꾸는 것보다는 나를 바꾸는 게 쉽잖아요. 그래도. 물론 나를 바꾸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다른 사람 바꾸는 것보다는 좀 쉽고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일단은 바꿔지면 감사한 것이지만 우리가 노력은 하는 것이지만 그건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나를 바꾸는 거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니까 일단 나부터 변화를 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시간을 내가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근데 그 이반 일리치라고 하는 유명한 사상가가 한 얘기인데 우리가 미래에 우리의 삶을 다 저당 잡혀 살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시간을 스스로 도둑질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정에 목마르다 보면 다양한 방식의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인정에 목마르다 보면 물론 인정이 삶에서 되게 필요한 것이지만 인정에만 내가 초점이 맞춰 있다 보면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충분히 향유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삶 안에서 그런 것들을 좀 변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면에서 사실 이 모모라는 소설이 되게 우화같이 돼 있지만 이게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된 소설입니다만 이러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제가 요 앞부분에서 요 중간에 되게 그 똑 떨어지는 엉터리 계산이라는 게 6장에 나와 있는 부분이 현대인, 근대인들이 겪고 있는 그 시간의 어떤 함정, 그 시간을 가지고 뭔가 성취하고 인정을 하려는 자본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되게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물론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삶의 리소스죠. 그 자원이지만 사실은 자원 이전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은 감사하고 즐기고 그거를 향유하는 게 먼저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은 나는 이렇게 선물을 받을 정도로 훌륭한 존재야. 이거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 어떤 사람은 정말 선물을 준 사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거든요. 시간도 마찬가지죠. 내가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성공할 거야. 이것도 물론 가끔은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나에게 이렇게 시간이 주어졌구나라는 그 사실을 감사하는 데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아주 중요하지만 너무나 일상적인 비밀이 있다. 모든 사람이 이 비밀에 관여하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사람들은 대개 이 비밀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비밀은 바로 시간이다. 시간을 재기 위해서 달력과 시계가 있지만 그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 사실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한 시간은 한없이 계속되는 영겁과 같을 수도 있고 한순간의 찰나와 같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 한 시간 동안 우리가 무슨 일을 겪는가에 달려있다. 시간은 삶이며 삶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니까. 이 진리를 회색 신사들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 회색 신사들이란 거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사람들한테 넌 지금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 그러니까 딴 사람들하고, 딴 사람한테 친절하고, 딴 사람한테 잘해주고, 딴 사람 돌보는 이러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네 시간을 악착같이 써서 넌 성공해야 돼. 이거 시간을 저축해야 돼. 이러한 유혹을 사람들에게 불러일으키는. 그게 이제 회색 신사라고 나오는데 이제 비유죠. 말하자면 근대인들이 이 근대화된 이후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게 그러잖아요. 너는 어떻게든지 간에 성공해야 돼. 두 번째로는 너는 시간을 아껴 써야 돼. 아껴 쓴 시간을 가지고 뭔가 쓸모 있는 일을 해야 돼. 이게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받고 있는 그 시간의 압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그게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을 맹목적으로 만든다. 그게 이제 이 미카엘 엔데라는 이 작가가 하고 싶어 하는 얘기입니다. 이 진리를 회색 신사들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누구도 1시간, 1분, 아니 단 1초의 가치를 그들보다 더 잘 알고 있지 못했다.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가 피에 대해 잘 알고 있듯이 그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시간을 잘 알고 있었고 나름의 방식으로 그 지식에 따라 행동했다. 그들은 사람들의 시간을 대상으로 모종의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 주도 면밀하게 준비한 아주 방대한 계획이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활동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미 어느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고 대도시와 대도시 사람들의 삶에 깊이 뿌리를 내렸다. 그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진격해 들어와 사람들을 소나기에 넣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눈치챈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당사자가 짐작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이미 자기들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람들의 신상을 속속들이 파악해 놓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로잡을 적당한 시간만을 기다렸다. 또 그 순간이 어서 빨리 오도록 나름대로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예, 이하의 부분은 이제 책을 읽어보시기를 권하겠는데요. 여기서 보면 어떤 얘기냐면 평소에 뭐 대단한 일을 하신 건 아니고 그냥 소박하게 살아가는, 여기 보면 이제 이발사도 나오고 뭐 구두방 하시는 분도 나오는데 그분한테 가서 이 회색 신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지금 얼마나 시간을 낭비하고 있냐. 당신이 그리고 얼마나 지금 딴 사람한테 딴 사람 돌보느라고 자기 일을 못하고 있냐고. 그러면서 시간을 악착같이 쓰도록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그 사람들 사이에 정을 없애는 거죠. 그래서 이 회색 신사의 유혹에 빠져서 혹은 회색 신사의 가머니설에 속아서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을 자기들만을 위해서, 자신들의 성공만을 위해서 쓰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다들 추워지는 거예요. 엄청 그 한기를 느끼면서 서늘한 기운 속에서 다 얼굴은 어두워지고 그러나 돈은 쌓여가고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거 뭐 당연히 이제 근대적인 삶에 대한 비유이자 이제 비판이라고 했었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모모라는 좀 신비스러운 소녀가 시간을 늘 낭비하는 이러한 근대적인 삶의 양식에서 볼 때는 정말 게으름이고 쓸모없는 일을 하는 모모가 사람들에게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런 걸 이제 깨우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에 대한 조금 다른 관점을 갖게 하는데 이제 뭐 그것은 우리가 뭐 현대 뭐 느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여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이 성공지향적인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공 말고 다른 더 중요한 요소들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사는 것이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보겠습니다. 더 중요한 요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공명이라는 거는 다른 여러 가지와 연관이 되는 거죠. 우리가 뭐 공감이라는 거, 연민이라는 거 혹은 다른 사람을 돌보려는 봉사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공명하는 삶과 즉 다른 존재들과 차근차근 함께 걸어가고 함께 마음이 통하고 함께 교감하는 그러한 삶으로 이제 전환될 때 진정한 행복으로 다가가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이란 거에 대해서 너무 빠르게 성과를 얻으려고 하는 조급한 마음 그거를 극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여기 모모가 얘기하는 것처럼 좀 다른 시간에 대한 생각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할 때 그 로사라는 사람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살면서 늘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옆에 보면 딴 사람은 나보다도 뭐 더 성공하는 것 같고, 더 뭐 주식해가지고 돈도 더 버는 것 같고, 훨씬 부지런해가지고 뭔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나도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만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근대적인 어떻게 보면 이 가속의 문화 안에서 벗어날 도리가 없는데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에서 해독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수직적 차원의 체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뭐 좀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는 하나의 초월적인 그런 요소라고 하겠는데 세 가지를 아까 말씀드린 하트무트 로사라는 사람이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자연의 체험이라고. 그러니까 자연 안에서 자연 안에 있다 보면 자연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뭘 만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등산을 가도 산을 오르기 위해서 즉 꼭대기에 얼마나 빨리 올라가기 위해서 등산을 하는 거는 우리가 좋은 등산이라고 얘기를 하질 않죠. 등산은 부지런히 올라가고 꾸준히 올라가지만 올라가는 것 자체 산에 가 있는 것 자체를 즐기는 사람이 제대로 등산을 즐기는 사람이죠. 즉 자연에서 오는 그러한 체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조건을 어떤 가속과 속도와 성공과 그리고 인정 여기에서 조금 거리를 둘 수 있게 해준다. 두 번째로는 미학적 체험, 예술적 체험이라고 해요. 뭐 그림을 본다든가 좋은 음악을 듣는다든가 혹은 뭐 좋은 소설을 읽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한테 잘했다고 인정받고 그리고 내가 한 일이 성공이라고 남들이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또 나를 행복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조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거와 상관없이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품위를 발견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술을 즐기는 거는 사실은 어떤 뭐 약간 현학적이거나 좀 스노비즘 같은 속물적인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에서 예술을 감상하는 경우 많은 경우에 그 돈의 문제와도 연관이 되니까. 그러나 사실은 예술, 미학적 체험이 중요한 이유는 미술 작품, 훌륭한 예술 작품을 통해서 예술 작품이 참 훌륭하구나라는 걸 내가 진짜 그렇게 느낄 때는 그걸 느끼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있는 되게 품이 있고 고상한 부분이
내 안에 정말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술 체험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세 번째가 뭐 다 짐작을 하겠지만 종교적 체험. 즉 하느님과 혹은 어떤 그 신적인 혹은 종교적인 체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눈 앞에 보이는 거에만 빠져 있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뭐 짧은 시간 뭐 30분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오늘 이렇게 봉사하러 오신 걸 보면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그 현대인의 불행한 삶에 빠져 사는 것 같진 않고, 예, 다들 나름대로 이미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봉사 역시 그 사실은 봉사를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런 뿌듯함도 중요하지만, 그 봉사는 오늘도 힘들 때도 있으실 거고 낮에 좀 더울 때도 있기도 하겠고, 또 어쩔 때는 봉사하다 보면 조금 좋은 마음으로 하는데 약간 짜증나는 순간도 있겠지만, 그 매 순간 매 순간을 감사하고 또 즐기시고 또 기뻐하면서 오늘 봉사하신다면 오늘 하루 우리가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함께 이렇게 오시게 된 것도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학사님들도 이렇게 오늘 봉사 오는 거 7조라고 그랬죠? 예, 7조 오늘 또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